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시장이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번엔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도 악화되며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며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가 모두 늘고 특히 광공업 생산이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산업 생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늘어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2.1% 증가했습니다. 다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9% 줄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 22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유로존에서 매우 수용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유로존 경제는 매우 느리고 성장 전망을 둘러싼 위험이 하락세로 기울었다며 유럽의회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이 모레 9월 1일부터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려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도 예고한 대로 같은 날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제품 5,078개 품목, 액수로는 750억 달러어치 가운데 12월 15일로 늦춰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레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이 불타는 금요일답게 화끈하게 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동안 내린 부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1% 후반대의 급등 흐름을 나란히 가져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해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에 좀 깜짝 인하가 있지 않을까, 경기 하방 리스크에 좀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고요. 일단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이주열 총재가 열어뒀다라는 부분은 짚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의 시장은 별 다른 반응이 없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오고 가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이겠냐마는 요즘 장세는 더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합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합의 안 한다, 합의한다 할 때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움찔움찔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시장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르는 상황을 잘 살펴보면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위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최근 시장인 1950선이 지금 계속해서 기준선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기준점이 낮아졌고요.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결론적으로 보면 좀 싸졌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하단으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싸다는 메리트에 또 여기서 오를 만한 핑계를 하나 더 찾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핑계 삼아 오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대응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장은 오르지만 또 주말 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정리하고 주말을 좀 편안히 보내야 하나 아니면 단기간에 대세 상승장으로 좀 돌아섰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 하나하나 일부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196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970포인트 부근까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도 많이 올라옵니다. 거의 조정 없이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1970 터치하고 잠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수급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3,210억 원. 지난 조정 장세에서 개인이 조금씩 담던 물량들을 오늘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내뱉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외국인이 그 물량을 모두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주고 있고
팔던 외국인도 잠시 들어오면서 961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 이후로 삼성전자 관련주들 우르르 떨어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낙폭 다 회복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낙폭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 2%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놀랍죠. 6% 가까이 올라옵니다. 현대차도 올라오고 네이버도 올라오면서 시총 1위부터 5위 모두 빨간불 켭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까지 올라가고 셀트리온, 보합, 그리고 SK텔레콤, 약관. 일단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보이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밀립니다. 그렇다면 신한지주는 왜 올라가냐? 금융주들은 그동안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장세에서. 금융주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보다는 낙폭과대주로 지금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부터 삼성 SDI까지 전체적으로 오름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조금 힘듭니다. 어제 낙폭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를 좀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유일하게 지금 파란불 켜주고 있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 LG생활건강 보시면 2%대 상승이 나오는데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필두에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609, 610선까지 지금 바로 올라옵니다. 1.7%의 급등이고 일단 코스닥도 종잡기가 힘들죠. 600선 안착하나 했더니 바로 500선으로 밀렸는데 또다시 600선 쉽사리 600선 쉽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흐름 보시면 610 장 초반에 이미 터치를 한번 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큰 조정 없이 코스닥 지수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607부터 610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인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개인은 팝니다. 개인 453억 원 매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의 소폭씩 올라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KMW 펄어비스 올라가는데 KMW가 시총 4위까지 올라옵니다. 이제 KMW의 상승폭이 놀라운데 오늘 5G 관련주들 실적 동반되는 종목들은 또 훨훨 납니다. 오이솔루션 급등 흐름 말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KMW 대장주답게 4%의 급등 나오면서 또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다시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좀 문제입니다. 올라가다가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오면서 한때 포털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섹터 휴젤이 이제 바짝 뒤쫓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HLB까지 모두 올라가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오늘 장에서 3%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부터 에코프로 비행까지 모두 올라가고 솔브레인만 지금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공방 벌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정이 나옵니다. 오늘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수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맞춰주고 있고요. 1210원도 무너지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름세인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재정 정책 중심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게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쪽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그리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재정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갈 분위기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연준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예상 대비 덜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양적 완화 얘기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꺼내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얘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어떤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통화 정책 완화는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즉 정책적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도 기존에 시행됐던 정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가 긍정적이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국가경제위원장이 소득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하루 만에 그냥 검토 중이다라는 쪽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소득세 최고율이 37%대인데 이를 손보면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이 공화당의 집권 시기였던 레이건 정부 때 81년도 그리고 부시 정권 때 2001년도 모두 금리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이런 재정 정책 쪽에서 무게를 실기 시작하면서 어떤 소비 심리를 개선을 이끌었다는 관점 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된 포퓰리즘 연결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유럽도 지난 간밤 사이에 나왔던 얘기들, 특히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같은 얘기들도 다시 꺼내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유럽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 쪽에 가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어떤 강한 정책을 쓰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대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게 되면은 상당히 90%대, 80%대가 위치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양책을 쓸 수 있을까도 의문인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500억 유로의 추가 정부 지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조금 더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GDP 성장률 중심으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미세한 경기 부양책들, 특히 위안화 약세 쪽과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쪽에서 어떤 맞춤형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최근에 나왔던 대출 우대금리 관련된 부분의 개편들, 그리고 또 선전 관련돼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같은 건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홍콩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대체 어떤 개발 쪽도 같이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어떤 좀 작지만 강한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금통위에서 밝혔듯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떤 압박들이 좀 큰 상황 쪽에서 물가 같은 경우도 0%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금리나 좀 더 이런 통화 정책들 적극적으로 인하를 통해서 성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정부 정책들이 부동산 억제라든가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쪽에서 계속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또 눈치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이번에 이어졌던 추경과 관련된 어떤 재정 집행은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특히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따졌을 때 지금 36%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여유가 많은 상황들이죠. 그런 차원을 봤었을 때 뭐 세금 낭비다 아니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이다 라는 어떤 흐름보다는 오히려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더 높다라는 측면들로 봤었을 때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를 쓰면서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어떤 논리를 뒷받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이런 흐름들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계속해서 급락을 보이던 유통주들이 다시금 날개짓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틀째 강한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주가에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동안 유통주에 대한 시각들, 특히
어떤 부진한 시각과 함께 낙폭이 컸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어제 면세점 쪽의 호텔신라,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GS 리테일, 홈쇼핑 쪽의 NS쇼핑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낙폭 과대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만큼 저점에서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일단은 어떤 수급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8월 말과 이어지고 있는 숏 커버링 성격의 흐름들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추가적인 소비 지표와 관련돼서 한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의 추이를 봤었을 때 4월 달이 100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거기가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는 계속 하향화가 뚜렷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현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 여전히 하향 정체화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업황들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들로 바뀌고 있죠.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까지 이어지면서 월 회비만 내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식품 관련 신선식품 관련돼서 마켓 컬리가 시장에서 강세를 어떤 주도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마트몰이 이를 못 쫓아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경쟁이 상대적으로 격화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과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중심으로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이를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오프라인 유통주들도 상대적으로 어떤 온라인에 맞춰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글로벌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어떤 시장에서 강한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업체지만은 이를 따라가는 전략들이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그래도 IT나 SI 업체 쪽에서 지원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관심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NHN 한국사회보결제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시장이 O2O식으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대감이 높다라고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통주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미국, 중국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건데 실제로 이제 기한이 된 겁니다. 세계 시장에 이제 타격이 부과하면 또 오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그 전망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크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변심에 시장이 거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중국이 먼저 터뜨렸어요. 그렇죠. 미국산 이제 옥수수를 비롯한 농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 그걸 덥석 또 아베가 물어가는데요. 어쨌든 이 촉발된 관세 전쟁 이미 거의 대부분 다 부과를 했어요. 거기다 5%포인트 정도 더 추가 얹겠다는 겁니다. 시점은 물론 이제 미국의 소비 일정을 감안해서 이미 지연돼 왔었지만 9월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관세를 추가 보복을 통해서라도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양복 카드를 내놓지 않은 걸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4월 뒤 프랑스에서 열렸던 G7에 대해서는 바로 바뀝니다. 시진핑을 적이라고 부르더니 위대한 지도자로 또 극존칭을 써가면서 또 시장에는 어차피 나쁘진 않은 시그널입니다. 어차피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트럼프는 왜 저렇게 변덕이 심할까? 결국은 이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이 판벨트, 미국의 표밭이거든요. 표밭에서도 지금 1년 넘게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농부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굉장히 허풍을 털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치적으로 내세운 이제 표밭 그리고 주식 시장이 불안할 걸 감안해서 트윗도 장 마감 이후에 날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져서 증시가 다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언제 또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가장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변죽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일이 일비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일주일 동안 탔는지. 오늘 오르는 것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무역 협상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중국에서 거잖아요.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요. 기분 전화가 와서. 근데 중국 그런 적 없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고 말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런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 불안하고요. 그쵸. 경제가. 예. 그리고 지금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지금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도 싣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급하고 중국도 급해서 뭔가 좀 접점을 찾을 거고 노력은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간격을 좀 메꿀 수 있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판벨트 얘기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제 여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드디어 뭐 판벨트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경제가 안 좋은 주범은 트럼프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민심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앞으로의 판세 변화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11월까지 지금 대선이 예. 한 1년 남짓 남았어요. 그쵸. 1년 남짓 남았는데 분위기가 빨리 안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 확 기울어서 완전히 좀 좋아질 것 같았다라고 예상했던 것을 뒤집고 있는데 이 이면에 뭐가 있느냐. 튼튼한 어떤 지지층이 콘크리트 같은 이 지지층이 약간은 이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로 전 우방국을 지금 굉장히 적대시하다 보니까 예. 아군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아베의 처세술은 정말 혀를 내두들 만합니다. 중국이 이제 옥수수, 미국산 옥수수를 비롯해서 750억 달러 가량의 이제 이 농산물 구입을 안 하겠다라고 밝히니까 바로 G7에서 아베는 그러면 우리가 70억 달러, 8조 원 상당이에요. 예. 이 일본 언론들은 야, 왜 중국이 가져가야 할 몫을 우리가 또 덤텅이 쓰고 있느냐. 그러지만 아베는 속셈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11월부터는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예. 그 타겟은 일본, 한국, 유럽입니다. 그런데 미리 빠져나왔어요. 우리 좀 빼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내년 이 11월 이제 선거 재선까지는 트럼프는 계속해서 우방국을 이런 압박 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보낼 청구서들이 더 많아요. 지소미아 카드까지도 굉장히 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뭐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 여기에다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에도 일부에서 블룸버그에서는 그랬거든요. 6개월 연장하면서도 한국은 이미 빼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나왔지만 번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꺼낼 카드, 우리한테 꺼낼 청구서는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건 좀 불안합니다. 의존도가 높은 국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일본은 사실 자동차 저희랑 상관없고 이게 사실 관세 높여버리면은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본 얘기 잠깐 했으니까 뭐 아베가 70 얼마야? 뭐 8조 원 정도를 샀다고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화이트리스트 국내 배제 효력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저께인가부터. 이게 근데 1,100개 품목인데 깜깜인 거예요. 이게 어떤 종목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90일 동안 괴롭힐지를 모른다는 건데 그렇고 기업들은 굉장히 또 골머리를 썩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어제 삼성전자로 수출되는 이제 불화수소, 에칭가스는 또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불과 한 석 달 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앞서 두 건의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였고 이번에 불화수소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의도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국이 WTO 제소로 갔을 때 변명의 거리를 만들어 주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심사기관을 갖고 있는 건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전략적 물품이 군사로 전용되거나 북한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90일을 넘기고 수출을 안 하려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당위성을 명분을 좀 쌓기 위한 용이고 또 하나는 세 건 다 삼성전자예요. 정말 삼성전자가
완전히 돌아설까봐 지금 일본 내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불안한 겁니다. 큰 손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회국을 통한 이제 수출의 경우는 허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결코 한번 내뱉은 말을 되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할 거고 이게 지금 트럼프와 우리가 이제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대법원 진영 판결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 우리는 상권 분립이 엄연히 지금 돼 있는 나라에서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좁힐 수 있는 이 접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미 28일부터 그제부터는 사실 이제 이미 시행이 됐어요. 예. 백색 국가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정부의 마음입니다. 최장 90일 걸릴 수도 있고 모든 전략적 물품도 그리고 비전략적 물품도 캐치홀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군사 안보상 위험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7월 4일 날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이후에 한 번도 카드를 내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렵다면서요. 이게 더 불안한 겁니다. 아니 어차피 맞을 메고 어차피 화살을 쏘았다면 분명히 관역을 보여주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좀 갑갑한 거고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트리거는 우리가 지금 강제징용 이 일본의 자산을 지금 압류했는데 네. 이걸 현금화하는 그 시점이 가장 이제 이 아베가 싫어하는 아베가 노골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한 11월, 12월. 10월에서 11월 말 빠르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동안은 중국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예. 거의 중재다운 중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지금 동시에 싸워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굉장히 조금 껄끄럽다. 내지는 미국을 화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강제징용 이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일본에 그러면서 이제 지소미아를 원복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유지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카드를 일본이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이미 한번 거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아베와 트럼프가 이 맵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까지 지금 연관이 돼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데 이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일본도 문제인데 미국 개도국 배제가 11월에 있고요. 수입차 추가 관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홍콩 시위는 계속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내후 외환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지금 쉽지가 않다. 여러 가지 지수들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어렵긴 어려워요. 누가 봐도. 다 트럼프 리스크예요. 아니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왜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는 우리는 전부 다 선진국에 준해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예. 농산물만큼은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미국산 농산품의 관세가 높아지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타겟을 하는 거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그리고 일본, 한국이 대상입니다. 예.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빠져나갔어요. 8조 원 정도 미국산 농산물 사주면서 빠져나갔고 그러면 유럽하고 한국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동안은 일부에서는 빼주겠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소미아 카드가 만약 11월 말에 진짜로 이제 종료가 돼버린다면 우리가 이제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이 카드도 쓸 수 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아예 엄청나게 좀 높게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파병을 하거나 호르무즈는 일본조차 거부한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세계 최대 수입국이에요. 이란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 역시 이란산 비중이 만만치가 않고요. 여기 파병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 리스크 여기서 얘기한 지금 WTO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하는 거나 그리고 11월부터 시작되는 6개월 연장이 된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대부분 다 타겟이 우리 한국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잘 넘어가야지 지금 이 위기가 그래도 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들어오고 있긴 한데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한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달에만 2조 5천억 원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쎄요, 이제 9월에도 뭐 이 나간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온다. 뭐 전어도 아니고 이게 9월에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수나 전망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은 경기를 6개월 이제 선행하는데 예. 지금 과연 6개월 후 우리 경기를 장담할 수 있겠냐? 올해보다 저는 내년이 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대외 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둔화의 초입이에요. 글로벌 우리나라는 뭐 2017년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이지만 예. 전 세계적인 특히나 미국이 경기가 지난해 가장 좋았었는데 올해 꺾이는 게 눈에 보여요. 1분기 성적표 3%가 넘는 성장이 2분기 2%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완만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경기 둔화의 초입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예. 금리가 떨어지거나 환율이 출렁거립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전부 다 신흥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수가 좀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어떤 좋은 얘기를 해서 좋은 커멘트를 해서 시장을 받친다 하더라도 그 이면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같이 급등을 하더라도 뭐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은 시장인 건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벌써 됐고요. 이제 9월을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9월은 거래일도 짧고 지금 뭐 시기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어떠한 부분을 대비하면 좋을까 혹은 8월은 어땠나 뭐 이런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경기 하반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기서 내리는 것도 위험한 게 그렇죠. 다음에 추가로 쓸 카드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내리면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입니다. 우리가 선진국가는 거의 1% 넘게 금리 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로금리까지 낮추면 정말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방어를 쓸 수 있는 카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일단 내년 예산은 정말 슈퍼 예산이에요. 올해보다 9%가 넘어간 513조. 예. 뭐 어쩔 수 없긴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속도가 문제거든요. 내년 이제 국가부채가 800조가 넘어가고 2023년 100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 국가부채 수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높으면 대외 신인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쓸 때 돈은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전체 고점에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증시의 하단을 열어놔라. 하단 테스트 가능성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1950선이 넘었다 하더라도 전 개인들이 오히려 잘하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단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려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이 없다라는 점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오히려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차익을 실현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오히려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좀 발빠른 대응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시각은 언제나 좀 견지를 하자라고 한마디의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했고요. 이제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까지 이어가니까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